학생 여러분, 아, 9주차 무역회계 실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과서로는 134페이지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회계학적인 또 재무관리적인 어떤 투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또 계량경영학과 관련된 뭐 심플렉스 메소드 선형계획법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수업 내용 잘 듣고 또 교과서 잘 읽고 뭐 문제도 풀고 그러면은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내용이 많아서 일주일 하긴 힘들고 뭐 이번 주까지 해야, 이번 주도 좀 저기 뒤에 부록이 또 그 자본 예산과 관련된 부록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요. 저거 어떻게 할지 오늘 수업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134페이지 제품 또는 부문의 제거 및 추가.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땐 항상 이 교과서를 준비하고 또 옆에다가 A4 용지 같은 거, 빈 용지 같은 거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서 풀어가면서 같이 좀 하면 이해하거나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4 슬라이드로 33페이지 제품 또는 부문의 제거 또는 추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개의 제품이라든지 여러 개의 부문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을 뭐 제거할 때 또는 추가할 때 그게 과연 회사 전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 추가하거나 폐지하는 데 따르는 증분, 그러니까 델타, 증분 수익이라든지 폐지할 때 포기해야 하는 증분 수익, 그리고 그 제품 라인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증분 원가, 또 폐지할 때는 회피 가능한 원가를 비교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익이 되면은 증분 수익이 크면은 하여튼 뭐 계속 추가하거나 폐지하거나 했을 때 그게 크면은 하여튼 추가하고 또 없애는 게 좋으면 없애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증분 수익이 증분했을 때 그 제품 라인을 증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원가보다 크다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냥 원론적인 내용이죠. 수익이 원가보다 크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제품 라인의 증분 수익이 그 제품 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분 원가보다 큰 경우에도 제품 라인별 손익계산서에서 손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는 하나의 하나의 제품 라인을 적자가 나서 제거했으면은 이익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거해도 비용이 줄지 않는 비용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하여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얘기하면은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는 회피 불가능 원가가 있어요. 그런 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그 원가가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그 원가를 다른 파트에서 그 원가를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파트에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줄어드는 이익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적자를 안고 있더라도 적자를 안고 있더라도 그 적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없는 거라면 그 비용을 다른 흑자를 안고 있는 데서 부담을 한다면 그만큼 흑자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제품 라인의 증분 수익이 증분 원가보다 크다면 그 차익만큼 회사 전체의 공통원가의 해소에 도움을 주므로 비록 공통원가 배분 후 순손실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제품 라인이 다른 제품 라인에 비교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제품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정 제품 라인을 유지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 그림 예제 5-6 있는데 잠깐 한 1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예, 아마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읽을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보시면 예제 5-6 주식회사 고려는 세 종류의 제품 A, B, C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전년도 손익자료는 아래와 같다. 회사는 C 제품 라인이 28만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제품 라인을 없앨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지금 한 2,395만원, 제품 A가 1,000만원, B가 525만원, C가 83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변동제조원가는 아래 문제로 이어지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볼게요. 그래서 변동제조원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변동제조원가 이거 다 준 거죠. 전체 제일 왼쪽 컬럼이 전체고 그 다음 세 가지가 A, B, C고 변동제조원가, 변동판매비, 그래서 공원이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A의 공원이익은 435만원, B의 공원이익은 275만원, C의 공원이익은 160만원 되고요.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335만원, 150만원, 105만원, 80만원, 25만원. 그 다음에 고정 판매비는 162만원. 그죠? 162만원, 80만원. 전체가 162만원이고, 80만원, 57만원, 25만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ABC 합치면 이제 162만원이 나오죠. 80만원, 57만원, 25만원 합치면. 다음에 본사 공통원가 배분액은 235만 5천원, 여러가지고 100만원, 52만 5천원, 83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37만 5천원의 영업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봤는데, A에서는 105만원, A에서는 105만원 대부분을 차지했고, B가 65만원, 60만 5천원 차지했는데, C가 적자예요. 28만원. 네? 그럴 때 C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거 적자인데 폐지하겠네.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기업의 의사결정은. 왜 그러냐 하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판매비는 해당 제품 라인에서 발생한 원가로 제품 라인을 없앨 경우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든지 고정 판매비는 회피 가능한 원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어요. 105만 원은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러나 본사 공통원가 배분액 83만원은 본사 공통원가 배분액 83만원은
제품 라인과는 무관하게 본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로 제품 라인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A에서는 100만원, B 제품 라인에서는 52만 5천원, C 제품 라인에서 83만원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83만원이 그 C 라인이 없어진다 그러면, C 제품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83만원만큼이 A나 B로 가는 거죠. A나 B로 가야 되니까 83만원이 A나 B로 가면, 예? 그러면은 결국은 A, B의 이익이 줄어들고 전체 이익이 줄어들죠. 예? C가 적자 28만원을 냈을 때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에서 손실을 보이는 제품 라인 C를 없앨 경우 회사 전체의 이익은 얼마인가? 예? 제품 라인 C의 폐지 여부를 결정해라. 그러면은 적자가 28만원이라고 28만원만 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37만 5천원인데 제품 라인 C의 공원이익은 160만원이고 제품 라인 C의 회피가능 원가 그러니까 본사 공통 원가 배분액은 제외한 회피 가능 원가는 105만원 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회사의 제품 라인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이 137만 5천원이었는데 그 C를 폐지하고 나니까 회사 이익이 82만 5천원으로 55만원만큼 줄어들어요. 그죠? 원래는 그렇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겠죠? 제품 라인 C를 없애면 관련된 많은 손익 항목들이 사라지긴 하지만 본사 공통 원가 배분액 총액은 그대로 유지해 83만원은. 그래서 그만큼을 우리가 그 다른 제품 라인으로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품 라인 C를 유지할 때보다 손익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제품 라인 C의 증분이 55만원만큼 회사 전체 이익 및 공통원가 회수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관료에게 이 무역회계 실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적자가 나는 라인이 있다고 그냥 줄이면 안 된다. 줄이지 않겠죠? 그만큼을 공통원가를 거기서 흡수를 해주고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줄이지 않는 게 낫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희소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희소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래서 기업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설비 같은 건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데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역시 실제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 적용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공장이라든지 우리 임대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을 한다든지 할 때 임대료 같은 거 고정비를 받게 하죠. 희소한 생산 능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본 원칙은 그래서 자원이 무한화되면 좋은데 이렇게 가용 능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조업도라든지 이런 거 계속 늘릴 수 있다든지 생산 능력을 하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산 능력 자원의 단위당 증분이익 또는 공원이익이 큰 순서로 각 제품에 할당한다는 거죠. 생산 능력 자원 단위당 증분이익이 큰 거, 그러니까 공헌도가 높은 거, 이익이 더 높은 거를 할당하고 생산 능력 자원을 특정 제품에 할당하여 얻을 수 있는 증분이익과 다른 제품에 할당하지 못해 잃게 되는 기회원가를 비교하여 자원 배분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이 큰 거, 그죠? 이익이 큰 거,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갔을 때 잃게 되는 그 원가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뭐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이제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설비 용량이라든지 인력 규모에 영향을 받고 또 뭐 원재료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생산 능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또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큰 거에다가 자원을 배분하고 그게 이제 효율적 활용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예제 5-7 보면은 주식회사 서울은 동일한 기계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기계 작업 시간은 월 600시간이다. 그래서 제품 A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계 작업 시간은 3시간이고 제품 B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계 작업 시간은 2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두 제품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단위당 판매 가격이 5만원, 6만원이고 변동원가가 2만원, 36,000원이면 공원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3만원, 24,000원으로서 공원이익률은 60%, 40%죠. 그래서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회사의 공원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최대 이익을 계산해라. 그래서 그냥 우리 여러분들 간단히 보면은 간단히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뭐 공원이익률이 높으니까 A 제품이 더 난 것처럼 A 제품이 더 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회사의 공원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최대 이익을 계산하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갈게요.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러면은 제품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제품 B의 단위당 공원이익보다 어때요? 3만원, 24,000원으로 높죠? 예? 그러니까 그 공원이익은 그렇지만 그 단위당 공원이익은 높지만 요구되는 시간, 기계에서 차지하는 시간을 보면 3시간, 2시간이었잖아. 제품 A는 3시간이고 단위당 기계 시간이 제품 B는 2시간이면은 실제로 3시간이고 2시간이면은 기계와 시간을 같이 고려했을 때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만원? 3시간, 3만원을 3시간으로 나누면 만원이고 24,000원을 2시간으로 나누면은 12,000원.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당위당 공원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제품 A가 3만원으로 더 높아 보이지만 공원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B가 12,000원을 또 높자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산했을 때는 기계 작업 시간당 공원이익은 제품 B가 더 높다. 네? 그래서 실제로 희소한 기계 시간을 제품 A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시간당 얻을 수 있는 시간당 공원이익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만원은 이제 A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원이익은 만원이고 B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12,000원이니까 B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원이익을 더 높으니까 A를 생산 안 하고 B를 생산해야겠죠. 네? 네. A에 투입했을 때 이익과 제품 B에만 투입했을 때 이익을 비교하면 결국은 모든 만원이고 12,000원인데 둘 다 이제 600시간이면 결국 총 공원이익이 600만원이고 720만원이고 그런 거죠.
B를 생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단위당 시간, 작업 시간을 고려해야 되니까 작업 시간이라는 게 또 인건비라든지 다른 모든 비용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고려해야죠. 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뭐 제품을 이제 두 가지 제품, 예를 들면 복수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의 양만큼 조합을 가지고 생산하는 게 맞는지,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선형계획법. 네, 여러분들 선형계획법 또는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네? 모형을 수입하고 최적의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 거. 그리고 뭐 이건 그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소프트웨어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 그 의사결정 문제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약 생산하는 제품이 둘인 경우에는 희소자원 등 제약 조건의 수에 관계없이 2차원 그래프를 이용한 해법을 사용하면 된다. 2차원 그래프를 이용한 해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랬을 때, 그 조합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하면, 첫째는 각 제품의 생산량을 변수로 정해요. 그래서 X 제품이 Y 제품이 이런 변수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을 조절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 예를 들어서 공원이익 최대화를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 이런 거 알아주세요. 목적함수를 이제 objectiv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objective function을 이제 극대화할 필요가 있죠. 공원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죠. 이익을 최대화. 그리고 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한계를 constraint에서, 이 constraint의 명사형인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셋째, 각 제품의 생산량이 조합 중 제약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을 그래프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프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약 조건 영역을 만족하면서 최적의 목적 함수 값을 달성하는 생산량 조합을 최적의 옵티멀 솔루션으로 정해요. 그래서 최적의 후보는 제약 조건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꼭지점이 되므로 각 꼭지점에 대응하는 공원이익을 구하고 이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가져다주는 꼭지점을 선택. 보통 하나인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보면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으로 이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다음 예제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문제 읽어보셨죠? 아마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ES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게요. 예제 5-8. 그래서 주식회사 조선은 제품 XY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두 개의 연속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다. 각 제품별 월간 최대 판매량은 제품 X는 1000단위, 제품 Y는 2500단위이다. 회사는 생산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1공정에 사용 가능한 월간 기계시간은 4500시간. 그러니까 1공정에서는 최대한 사용하는 게 4500시간. 물론 0보다는 크겠죠. 시간이니까 0에서 4500이고 2공정에 사용 가능한 월간 기계시간은 7500시간이다. 7500시간이다. 제품별 공원이니까 제품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각 공정의 기계시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리고 제품 X, 제품 Y는 공원이익이 10원, 6원. 그리고 제1공정은 제품 X는 4시간, Y는 1시간. 제2공정은 제품 X는 2시간, Y는 3시간. 이럴 때 월간 기준 최적 생산량을 구할 수 있는 선형계획 모형을 수립하라. 아까 거기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XY 변수 결정. 그죠? XY 변수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럼 뭐 우리 XY니까 그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면 되죠. 오브젝티브 펑션은 뭐죠? 10x, x 양만큼이라면 10x 플러스 6y를 맥시마이즈, 극대화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 제약 조건은 당연히 X를 1공정에서 총 쓸 수 있는 게 4500시간이니까 제품 X를 생각하는 게 4X 플러스 1Y, Y죠. Y가 4500보다 작고 물론 0보다 커야 되고 2공정에서는 그 2X 플러스 3Y는 그 2X 플러스 3Y는 7500보다 작아야죠. 0보다 크고. 그죠? 그리고 뭐 그거를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리고 최대 뭐 판매량은 1000단위, 2500단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선형 계획 모형이 돼요. 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를 보면은 첫째 구하고자 하는 제품 생산량을 각각 X, Y를 한다. 그죠? 변수라고 정의한다. 변수 X, Y로 이루어진 목적 함수 및 제약 조건을 수립한다. 그죠? 목적 함수는 총 공원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제약 조건은 공정별 기계시간과 최대 판매량 두 측면에서 수립한다. 그래서 목적 함수 공원 이익을 이익을 최대화하는 건 이거 파이. 보통 우리가 이익을 얘기할 때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파이는 10x 플러스 6y. 가격이 10, 6이니까 10원, 6원이니까 10x 플러스 6y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이다. 그리고 constraint, 제약 조건은 제품 X의 판매량은 아까 1000개까지. 그죠? Y의 판매량은 2500건. 팔리지도 않는데 많이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500개까지. 그렇게 했을 때, 2500개까지 했을 때, 0에서 X는 0에서 1000이고, Y는 0에서 2500이고, 1공정에 사용 가능한 기계 시간은 4X 플러스 Y는 4500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커나 같고, 또 두 번째 2공정에서는 2X 플러스 3Y는 750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는 커나 같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보면 파이 10x 플러스 6y를 극대화하는 우리가 그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x와 y가 요와 같은 0에서 1000, 0에서 2500y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보면은 이건 1차 함수예요, 여러분들. x와 y로 이루어진 그냥 1차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저걸 보면 4x 플러스 y가 450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0보다 큰 건 뭐 하여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500이라고 선형함수를 이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4x니까는 그 우하향하는 이런 선이 되겠죠. 예? 그리고 y절편이 4500이 되죠. 그래서 그런 1차 함수 선이 되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제2공정의 사용 가능 기계 시간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50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냥 옮겨준 거예요. 2x를 0, 왼쪽 거 0은 당연히 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500으로 이렇게 이항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3을 나누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5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것도 마이너스 3분의 2x인데 달라지는 거는 위에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밑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덜 가파리겠네요. 마이너스 4가 훨씬 가파리고 y절편이 위에 거는 4500인데 밑에 거는 2500이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x, y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 조건의 영역, 생산 판매 가능 영역을 그래프에 표시해서 원점을 제외하면 4개의 어떤 꼭지점이 존재하게 됐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프가 2개가 나오고 x축, y축과 그 제약 조건에 이루어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각형인데 사각형 형태가 나오고, 이 그래프상의 생산 판매 가능 영역에서 목적 함수를 이동시켜 가장 높은 절편값을 갖는 제품 조합을 찾는다.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높은 절편값을 갖는 제품 조합을 찾는다. 그래서 또는 꼭지점에서의 총 공헌이익을 각각 계산하여 한다. 그랬을 때 X는 600개, Y는 2100개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공헌이익을 가져다 준다. 책에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했더니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제약이 제1공정에서는 그 4500시간이었나요? 그죠? 4500시간. 제2공정은 7500시간 나왔죠? 그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제1공정에 대한 선을 가지고 그려보면은 더 가파른 선, 여기서 더 가파른 선이고 누워있는 절편이 3750. Y제품의 절편이 안 나와 있는데 제1공정에서는 절편이 약간 뭐죠? 4x 플러스 y는 4500 절편이겠죠? 뒤에 거는 2500이었고, 그랬을 때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에서 극대화되게 돼요. 교차점이 600, 2100이고 결국은 그 10x 플러스 6y를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10x 플러스 6y니까 마이너스 3분의 5x,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x 그러니까 아까 목적함수가 10x 플러스 6y였잖아요. 10x 플러스 6y니까 그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라는 기울기를 갖는, 여기서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그 점선, 화살표 점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커지는 거, 그게 제일 커지는 게 목적함수가 제일 커지겠죠. 그때 18600이 나오고, 그게 이제 X는 600만큼 생산하고 Y는 2100만큼 생산한다. 당연히 아까 X제품이니까는 제품수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그렇고 Y제품도 0에서 0보다 크다. 그리고 X제품의 판매 가능량, Y제품의 판매 가능량 이 선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엄밀하게 보면은 또 판매 가능량까지 생각해 보니까는 오각형이 되네요.
아까 제가 판매 가능량을 생각을 안 하면 사각형이었는데, 중간쯤에 조그만 삼각형, 그 2등분 삼각형으로 표시된, 회색으로 표시된 게 빠지죠. 그러면은 결국은 1, 2, 3, 4, 5, 생산 판매 가능 영역이 오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고요. 다 그냥 1차 함수를 봤을 때 저런 그래프상으로 저런 도식상에서 그냥 x, y 값들이 제약 조건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함수식 그래프보다 아래쪽으로 제약 조건을 가지면 그런 가능 영역, 피저블한 영역을 찾고 우리 목적 함수가 극대화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보통 저렇게 꺾인 점에서 극대화가 돼요. 교차점에서. 이게 이제 600이랑 2100이다.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이제 부록인데, 부록하기 전에 그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재밌는 얘가 에필로그가 이제 나와요. 책으로 보면 140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거 잠깐 같이 봐요. 요즘 이제 그 프로야구를 이제 무관중으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뭐나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또 뭐,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냥 뭐든지 다 요번에 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 감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많이 제약을 받는 거죠. 사람도 덜 만나야 되고, 뭐 우리 여기 수업도 아직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라는 게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그 만나고 또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나 하는 것들을 요번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을 하고, 프로야구 시작을 무관중으로 하는데, 무관중이라도 한 200명 정도는 들어간대요. 뭐 이렇게 뭐 각 양팀 선수들이나 이런 뭐 지도자들 있고, 또 뭐 관련되는 진행하는 사람들, 뭐 중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뭐 볼보이라든지 게임 진행하는데 심판 게임, 그리고 또 뭐 약간의 그 응원 관련된 사람들도 있죠. 뭐 치어리더라든지. 뭐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무관중이라도 그 정도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 에필로그에 나오니까 그거 잠깐 보고 가죠. 그래서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서 프로구단에서 그 에필로그 첫 번째 말고, 첫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요거는 그냥 하면 되고, 프로구단에서 새 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때는 그 선수로 인해 기대되는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의 비교가 중요한 기초를 열게 된다. 그래서 증분 수익이라는 건 그 새 선수로 인한 시즌 입장권 매출 증가분, 단일 입장권 매출 증가분, 또 중계권료 증가분, 포스트 시즌 배당 증가분, 식음료 매출 증가분, 기념품 매출 증가분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뭐 이 우리나라 선수 유현진 선수 같은, 뭐 추신수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미국의 어떤 팀을 선택을 하면 거기 이런 거 증가분이 있겠죠. 그 선수로 인한 그 얘기하고, 그렇지만 증분 비용으로는 전 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 해당 선수 계약금 및 연봉, 식음료 및 기념품 원가 증가분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었는데, 이제 토론토죠.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이적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가는 어떤 이적료라든지 계약금 및 연봉, 시급료나 기념품 원가 증가분 등이 든다. 뭐 당연하고 한인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뉴욕이나 LA 팀들이 한국 선수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직분 수익과 직분 비용 중 중요한 항목이 누락된다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와의 협상에 응하게 되어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 유현진 선수 얘기가 나왔죠. LA 다저스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쾌락을 펼치면서 고국과 현지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처럼 행복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새로 영입된 선수가 의외의 부상을 입거나 부진한 사례도 많다. 그래서 직분 수익과 직분 비용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직분 비용은 대부분 확실하지만 직분 수익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대 직분 수익이 기대 직분 비용보다 크다고 해서 모든 경영자가 그 대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나 위험을 통제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제가 요새 또 예전에 못 봤는데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그래서 그 스포츠 드라마 그 야구와 관련된 스토브리그도 한 번도 안 봤었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포츠 구단이 그 게임 자체보다도 실제 이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런 우리 회계학적 지식이라든지 경영 의사결정 지식이라든지 경영 전략과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필요하다. 그런 건 여러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경영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사회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예산 구독에 대해서 뭐 오늘 시간이 끝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자본 예산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캐피탈, 자본을 캐피탈이라고 하죠. 예산은 버지팅이고. 그래서 새로운 설비의 도입이나 공장의 신설, 또 신제품 개발과 같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투자안을 평가해서 기업의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가죠. 자본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신제품 개발 같이 그렇게 장기간이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투자안을 평가해서 그렇지만 기업의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자본 예산, 캐피탈 버지팅이란다. 그래서 자본 예산의 단계는 기업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거고요. 기업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그러면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안이 뭐가 있는지 대안을 탐색을 하고 대안별로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경영 의사결정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거랑 그 차이가 없죠.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돈, 그죠? 투자하는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 현금 흐름에 따라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이 회사가 도산, 파산, 망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냈는데 결국 제때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그거를
못 갚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을 뺏기죠. 사옥에서 나와야죠. 네? 뭐 경매 붙인다든지 뭐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새로운 투자안을 분석할 때 분석의 초점은 해당 투자안과 관련된 기간별 현금 흐름, 즉 현금 유출액과 현금 유입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한 5개 정도를 우리가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할 때는 5개 정도 요소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최초 투자액이 뭐냐. 그래서 최초 투자액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계를 산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네? 새로운 기계를 설비를 취득하고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원가. 우리 개인들도 자동차 하나를 살려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 값,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던 그 자동차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세금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또는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죠. 네, 그런 것들. 그걸 이제 최초 투자액이라고 그러고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새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으로 매출 채권, 뭐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에서 매입 채무 등의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운전자본이라고 한다. 그죠? 자동차를 우리 그거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기름값도 들고 뭐 유지수선비도 들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죠. 그럼 운전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여러 해에 걸친 투자안, 장기간에 걸친 투자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뭐죠? 캐시가 들어오는 거에서 또 캐시가 나가는 거를 현금 흐름이라 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인세 효과는 투자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순현금에 따른 법인세를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현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요번에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으면 연말 정산을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뭐 개인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뭐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인들은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를 냅니다.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에 있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금까지 내려면 세금은 작년 거니까 2019년에 해당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세금까지 내려면은 어려우니까 이거를 종합소득세를 8월로 연기해줬죠.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내려면 그만큼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준다. 투자기간 중에 발생하는 순현금에 따른 법인세 지급액.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이고 개인이면은 이제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겁니다. 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인한 절세효과.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기계를 5억 주고 샀는데 5년에 걸쳐서 이 기계를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액법으로 그냥 하면 1년에 1억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비용이 5년간 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새 투자로 인해서 기존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래된 기계가 있고 새로운 기계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가 더 좋다. 그래서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법인세율을 곱한 것만큼의 세금 효과. 네? 그건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거를 샀더니 뭐 그만큼 그 차액이 생기죠. 처분가액이랑 장부가액 차이에서 그만큼 세금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아무래도 처분할 때는 장부가액보다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중고차 판매하는 거랑 똑같고요. 투자 기간이 종료될 때 투자 대상이 되었던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뭐 이것도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 투자액, 운전자본, 또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또 세금, 뭐 감가상각비, 뭐 처분가액, 장부가액,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다. 뭐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현금 흐름을 뭐 고려하고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최초 투자액, 운전자본, 영업활동 현금 흐름, 법인세 효과, 투자 종료 시점의 처분 가치, 이렇게 5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뭐 투자 안에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투자 안에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현금 흐름의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럼 이거 얘기하면 돼. 최초 투자액, 운전자본, 영업활동 현금 흐름, 법인세 효과, 투자 종료 시점의 처분 가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볼까요? 그냥 뭐 다 읽어보셨죠? 시도한가 18만원짜리 신기계를 2001년 초에 살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의 내용 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1년에 그러면 비용이 감가상각비를 6만원씩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신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기존 기계를 처분할 예정인데 기존 기계의 현재 처분가치와 장부가액은 각각 2만원이고 6만원이다. 그죠?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3년 후에 잔존가치는 없다. 3년 후에 그 내용 연수가 종료된다고 그러니까 1년에 장부가액, 그죠? 장부가액에 6만원에 2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신기계를 구입할 경우 기존 기계에 비해 3년간 매년 순현금 유출액 10만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다. 새 거가 오니까 새 기계에 따라서 절약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기계를 사용할 경우에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운전자본이 3만원만큼 증가하는데 신기계 사용기간이 끝나면 운전자본 소요액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예정이다. 그죠? 그래서 D사는 또 전액복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법인세율은 40%다. D사는 매년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거에 대한 물음은 뭐냐면 기존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신기계로 대체할 경우 현금 흐름 증분액을 요약하라. 우리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요소들이 다 나와 있죠. 현금 흐름에 고려해야 될 그 5가지. 최초에 투자한, 네? 여기서 18만원이겠네. 뭐 투자에 또 운전자본, 아까 뭐 3만원인가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뭐 그만큼 10만원씩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법인세 효과, 법인세가 40%였고, 또 감가상각, 뭐 저런 거. 다 나와요. 뭐 내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 볼까요? 지금 2001년 초에 D사에 2001년 초에 새로운 기계를 취득하면은 18만원이
준다고 그랬죠? 투자액이 최초 투자액이 18만 원이고 가지고 있던 기계를 처분하는 거에 따라서 처분은 얼마겠어요? 아까 2만 원이 든다고 그랬죠? 2만 원 생긴 거죠, 처분은. 그리고 그 2만 원이 들고 운전자본 증가액이 뭐 3만 원이 감소되고, 그죠? 그만큼 증가하니까 비용이 그만큼 3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익의 처분 손실에 따른 법인세 효과다. 그래서 뭐 처분을 2만 원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법인세가 처분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법인세 나는 것들이 그 처분에 따라서 그 16,000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본 증가액, 그리고 순현금 유출 절약액이 아까 10만원씩 된다고 그랬고, 그거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4만원씩 되고, 감가상각비 차이액 법인세 효과가 뭐 16,000원씩 되고, 운전자본 감소액이 3년간 그러다가 이제 정상화 된다고 그랬으니까 3만원 생기죠. 그래서 결국 1년 초에 우리가 총 나가는 거는 18만원에다가 3만원에서 21만원에서 2만원이 빠지니까 19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서는 그 처분하는 거에 따라서, 그죠? 처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16,000원이 법인세 효과가 생기고, 그죠? 16,000원이 생기고, 절약액이 10만원이 생기고, 순현금 유출 절약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4만원이 있고, 4만원이 있고, 또 감가상각 차이의 법인세 효과는 16,000원. 이러다 보니까 92,000원. 그리고 2002년도는 10만원, 10만원, 4만원, 16,000원 해서 76,000원. 2003년도에는 10만원, 4만원 마이너스 16,000원, 3만원 플러스 그래서 106,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첫 해에 19만원이 들어가고 2001년 초에 19만원이 들어가고 1년차 때 92,000원, 2년차 때 76,000원, 3년차 때 106,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국익의 처분 손실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왜 16,000원이냐? 왜 그러냐면 이건 여기 문제를 잘 읽으면 돼요.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6만원이었죠? 6만원에서 그 4만원 빼죠. 처분 6만원짜리를 2만원 6만원짜리를 처분 가치는 2만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순간 4만원이 손실을 보죠. 4만원이 손실을 본다는 거는 그만큼 그 손해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요인이 되니까 세금을 그만큼 절감하는 절세 효과가 돼서 그거에 4만원에 40% 그래서 0.4만큼 절세 효과가 된다는 그래서 16,000원인 거죠. 그래서 국익의 처분에 따른 처분 손실 4만원에 0.4 그래서 16,000원이고 순현금 유출 절약에 따른 법인세 효과는 10만원 곱하기 0.4에서 4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차이액 법인세 효과는 감가상각비 차이액이 앞에 거는 6만원이죠. 새로 사는 건 6만원이고 지금 거는 원래 있던 거는 3년에 6만원이니까 2만원. 그래서 4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차이액이 4만원인데 그거에 0.4에서 16,000원. 그래서 운전자본 감소액까지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냥 우리 앞에 배운 5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이 회계형에서는 중요한 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나가는 게. 네. 그 다음으로 그 자본의
기회원가와 화폐의 시간적 가치 있는데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한정된 자금을 특정 투자안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런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죠. 포기하는 투자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은 특정 투자안의 채택에 따른 기회원가다. 그래서 자본의 기회원가를 흔히 자본비용, 코스트 오브 캐피탈, 자본의 기회원가를 흔히 자본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A라는 거에 투자를 했는데 A에 투자 안 하고 B에 했을 때는 그만큼 뭐죠? 그 특정 다른 투자를 했을 때는 그만큼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본비용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다른 투자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 또는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저 요구 수익률, 최저 기대 수익률, 투자안의 거부율, 기각률,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본 비용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여기 왜 블록에 나왔냐? 재무관리, 우리 과의 그 반주일 교수께서 하시는 재무관리에 많이 나와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숫자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건 싫어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번 학기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그냥 가감승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과목을 반드시 듣기를 바래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디 취업하거나 아니면 개인 뭐 창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다 필요한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혼자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아마 이런저런 시험이라든지 뭘 보는 데서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을 최저 요구 수익률, 또 최저 기대 수익률, 투자안의 거부율, 기각률,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의 동일 금액의 가치 차이가 존재할 때 이를 화폐의 시간적 가치,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참 요즘 난감해졌어요. 이게 이자율이 결국 돈의 가격이죠. 돈의 가격, 이상한데, 돈의 가격인데, 이자율이 뭐 0%,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0%라고 따지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요거 수익률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둬도 거의 이제 수익이 안 난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어쨌든 그걸 최저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리, 자본 비용이라고 했을 때 현재 1원을 N년 후에는 1원 곱하기 1 플러스 최저 요구 수익률의 N승이라고 하고,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N년 후 1원을 1 플러스 최저 요구 수익률분의 N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본 비용을 10%라고 가정을 하면 10%라고 가정하면 최저 요구 수익률이 0.1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0.1에 10만 플러스 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저기 책으로 보시면 10만 원이 1년차, 4년차에 들어오는 케이스와 2년차, 3년차에 들어오고 자본 비용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높냐? 그 문제죠. 책의 화폐의 시간적 가치. 147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1 플러스 1년 후에 10만 원은 1 플러스 0.1에 10만 플러스 1 플러스 0.1에 4년 후에는 4제곱에 10만, 그러면 15만 9,210원. B 투자는 2년차, 3년차니까 1 플러스 0.1에 제곱에 10만 플러스 1 플러스 0.1에 세제곱에 10만,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15만 7,706원. 그러면은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자본 비용이 10%라고 했을 때는 10%라고 하면은 10%라고 하면 1, 4년에 받는 게 맞네요. 더 이익이 크네요. 1, 4년. 근데 뭐 이제 요즘 5%다 그러면 0.05를 넣고 계산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5%도 안 되고
예금 뭐 맡겨봤자 금리가 뭐 2%도 안 되고 1.25%가 어쩌고 0%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돈을 맡기면 그만큼 돈을 보관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거죠. 최근에 그 유가가 석유 가격이 뭐 마이너스 가지고 막 그랬죠. 뭐 그 뭐냐 하면은 석유는 계속 생산이 되는데 석유를 생산했을 때 이거를 보관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보관 비용을 부담하기 싫으니까 생산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관 비용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 뭐 이런 거죠. 이런 마이너스라는 요즘 이제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경제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요거는 거고요. 결국은 100만 원을 뭐 회계 손익과 경제적 손익하면은 뭐 1년 후에 6%네요. 회계 이익이 6%. 다음에 10%로 했으면은 110만 원. 그죠? 그러면 4만 원씩 손해. 그러면 106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림 5A-1인데 그림 5A-1인데 100 현재 96만 3,636원 1년 후에 106만 원이면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은 36,364원 106만 원을 1.1로 나누면 그러니까 6%일 때 10%일 때 뭐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후 현금 유익액이 106만 원은 현재 시점으로는 96만 3,636원. 1년 후 106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 금액은 96만 3,636원. 이렇게 된다는 의미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다음에 이제 투자한 평가 방법 오늘 여기까지 해야 여기 끝나니까 여기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투자한 그러니까 A, B 투자안이 있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할 때 순현재가치법은 Net Present Value Method는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거,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현금 흐름과 시간적 가치 둘 다 고려하고 재부 수익률법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현금을 고려하고 시간적 가치 둘 다 고려한다. 회수기간법은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익률법은 이제 평균 영업이익 가지고 그냥 한다. 이렇게 시간적 가치,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이익률법은 아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더 이상 우리가 5장은 더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Method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 CF, Cash Flow, 현금 유익액을 그 자본 비용을 통해서 1 플러스 I의 T죠. 그래서 여기서 I라는 것은 최저요구 수익률, 자본 비용이라고 했어요. 자본 비용으로 할인율을 1년 차에 캐시플로우가 CF1 들어오고 CF2 2년 차에 들어오고 CF-N까지 들어오죠. 이거를 할인을 했을 때 Net Present Value를 하고 최초 투자액 I0를 가지고 계산해서 그러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이게 양의 값을 가지는 투자안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뭐 순현재 가치가 0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순현재 가치가 양 플러스인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택하는 게 최대 투자안이 최적이다.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순현재 가치가 양인 투자안이 여럿 있다면 순현재 가치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순현재 가치 지수. 그럼 순현재 가치 지수가 뭐냐? 그 다음부터 보고. 여러분들 이런
이런 그 net present value라든지 이런 거 구하는 지수라든지 이런 거 구할 때는 그 항목들이랑 노테이션들 잘 알아주세요. CFT 그러면 순현금 흐름액, 순현금 유입액, T 시점에 최초 투자액은 I0, 최저 요구 수익률은 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보면은 뭐 이거 금방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읽고 아까 OA-1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하되 뭐죠? 19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최저 요구 수익률이 8%다. 8%를 가지고 그때 돈이 들어오는 게 1년 차 때 92,000원, 76,000원, 2년 차 때 106,000원이니까 나누기 1.08로 해주고 1.08에 제곱을 해주고 1.08에 세제곱 빼기 19만원 하니까 41,194원이 나와요. 41,194원.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41,194원이고 그죠? 순현재 가치가 일단 0보다 크니까 신기계에 투자를 할 때 맞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고 41,194원을 19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버는 거잖아요. 19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버는 거니까 41,194원 나누기 19만원 하니까 21.7%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음에 그 책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S5A3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S사는 중복 투자가 가능한 다음 세 가지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가능한 금액은 30만원이다. 투자 기간이 종료한 후 자산에 대한 잔존 가치는 없다. A는 초기에 10만원을 투자하고 B는 20만원, C는 30만원을 투자해요. 투자 기간은 3년, 3년, 3년 똑같고 매 기간 말 순현금 유입액은 5만원, 9만 5천원, 14만원이고 단 최저 요구 수익률은 8%이고 물음 1. 각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최적 투자안을 선택하라. 단 투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투자가 가능하다. 물음 2. 각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 지수를 기준으로 최적 투자안을 선택하라. 단 투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랬을 때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고 순현재 가치를 우리 그 주어진 거에 따라 구해보니까 2885, 44824, 60794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순현재 가치. 그죠? 순현금 유입액 뭐 이래가지고 뭐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그 최저율은 8%죠. 네. 그랬을 때 순현재 가치에 의하면 투자 가능 금액 전액을 투자한 뭐죠? C가 제일 크죠. 6794원이니까 그래서 그 순현재 가치는 6794원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액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기간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을 보니까는 A는 2885, B는 44824, C는 60794 하는데 순현재 가치 계산해 보면 각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 지수를 구하면 그 지수를 구해보니까 그렇지만 지수 그냥 값수를 구해보니까 C가 제일 큰데 지수를 구해보니까 아까 그 지수 식에 의해서 그 뭐죠? 그 149페이지에 지수수 I0분의 net present value 이거에 따라서 구해보니까 순현재 가치 지수가 A는 0.29, B는 0.22, C는 0.20 그러니까 30만원 투자한다면은 A에 10만원 투자하고 B에 20만원 투자하는 게 최적이다. 그래서 이때 순현재 가치는 이거 두 개를 더한 73679가 된다. 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 나오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과 투자액이 0이 되게 그게 제로가 되는 그 투자 수익률이 뭐냐 그거를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한다.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사실은 이건 net present value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0보다 크면 우리가 투자한다고 그러는 게 net present value인데
0이 되는 그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그 이자율로 판단을 하는 게 그 내부 수익률, 그 수익률로 판단을 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당연히 투자하고, 예? 그러니까 네프레젠트 밸류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랑 똑같이 했을 때 아까는 우리가 그 요전에 네프레젠트 밸류에서는 뭐 8%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92,000원, 76,000원, 106,000원이 나오고 1년차 땐 분모의 1 플러스 x, 2년차 땐 1 플러스 x의 제곱, 3년차 때는 1 플러스 x의 세제곱이라고 해놓고 이게 다 19만 원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그 내부 수익률 x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 x는 0.2016이다. 구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8%를 추가하니까 내부 수익률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그 20.26%니까 8%를 추가하니까 신기계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 net present value랑 IRR,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떤 새로운 투자를 했을 때, 뭐 기계를 사든지 뭐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들어오는 돈, 캐시플로우와 투자하는 금액 이걸 찾아서 우리가 0보다 크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퍼센티지 정했을 때 투자를 하나도 안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최저 요구 수익률, 최저 요구 수익률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률보다 크면은 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순현재법,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최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는 기각하고 같으면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조금 안 하고 결국 최저 요구 수익률을 몇으로 잡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다음에 엑셀을 이용한 순위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엑셀을 가지고 해보세요. 엑셀을 제가 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요 example 5A 5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가지고 하면은 엑셀에서 그 MPV라든지 IRR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하기 바래요. 다음에 이제 회계이익률법이라는 건데 회계이익률법은 연평균 영업이익이 얼마고, 예? 그래서 회계이익률이라는 것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 그걸 가지고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그게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회계이익률법, 영업이익률법 그래서 뭐 10% 이상이냐 뭐 아니다 업종에 따라서 5%만 돼도 좋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거를 회계이익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이익률을 기준으로 투자안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최초 평균 투자액 분의 연평균 영업이익 이렇다. 그래서 둘 이상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단일 투자안일 경우에는 회사가 설정한 최저 수익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투자안을 선택한다. 장점은 경영자가 익숙한 회계이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만 뭐 현금 흐름을 이용하지 않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가지고 있다. 투자안의 분석인 현금 흐름이랑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회수기간법은 그 페이백 피리어드 메소드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현금 유입액이 최초 투자액과 같아지는데 소요되는 기간, 이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는 회수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만큼 회수기간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투자안이 하나일 때는 회사가 설정한 목표 회수기간과 비교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투자안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투자액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데 초점을 둔 분석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했다는데 단점이 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회계이익률법이랑 회수기간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56페이지, 157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재밌어요. 이제 자동차 조선산업에서 뭐 인건비가 뭐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고정비 나가고 점점 더 커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웃소싱을 한다. 그래서 하도급을 두는 거다. 그런 거 얘기자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냥 커피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뭐 이런 음료 위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주점, 와인이라든지 맥주 판매도 본격화했나봐요. 그거와 관련된 케이스 있고 원서 문제 같은 게 있네요.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지금 9주차니까 5장까지 다 했는데 5장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그 홀수번호들 잘 지금 적어가고 있죠. 공부하고 계시기 바라고 연습 문제 풀어놓고 계시기 바라고 하여튼 먼저 빠른 시기에 우리가 만나서 수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9주차 수업은 이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